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이슈들을 법률적인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이슈토크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새 시즌에 계속 출연해 주셨지만 네. 제가 또 MC 볼 때는 또 처음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뵀는데 저는 너무 반가워서 이 반가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저도 막 우리 쉬는 시간에 만나면서 막 야, 너무 좋다 이랬었는데 변호사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사건 하고요. 네. 또 이제 불러주시는 방송에서 간간히 인사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또 법률 방송에 오랜만에 또 출연하게 되고 시즌2가 시작돼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각오를 다지는 요즘입니다. 네, 우리 법률방송 식구들도 다른 곳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 보면 너무 반가워요. 네. 저도 변호사님 이제 TV에서도 뵙고 또 운전하다가 변호사님 라디오에서 목소리 딱 나오면 장윤미 변호사입니다. 아, 네. 했었거든요. 우리 고맙습니다. 변호사님만의 또 명쾌하고 통쾌한 그런 해설들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된 소식들 저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동거녀 택시기사 살인 이기영 첫 재판, 챗 GPT 열풍 기대와 우려는 서민 울리는 근원 목소리, 보이스피싱 주의보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 많이 담고 네. 있어서요. 빨리 시작해 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법률 이슈토크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동거녀 택시기사 살인 이기영 첫 재판입니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영의 첫 재판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이 끔찍한 사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사건 개요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 인신이 확보된 건 12월 25일 지난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면 완전히 새벽 시간대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는데요. 응급실에 한 남성이 실려와요. 얼굴은 피투성이었고요. 또 본인이 무슨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냐면 나 물고 오면 쇠파이프 폭행을 당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가까스로 탈출했다라고 했는데 진짜 뭐 감금이 되거나 고문을 당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 살인자 이기영이었던 건데요. 이런 주장을 왜 했느냐? 사실상 본인이 당한 일을 상당히 허언증에 가깝게 과장해서 진술하는 특징이 있었는데 이때도 전날 술 먹고 옆에 테이블이랑 싸움이 붙은 거예요. 다툼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이 다쳐가지고 응급실에 왔는데 마치 본인이 엄청난 범죄의 피해자인 것처럼 의료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놀란 구급대가 현장을 제대로 떠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그러고 이 응급실에서 잡히는데 왜 잡혔느냐. 5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해 12월 20일 날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교차로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택시기사에게 합의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본인 과실이 크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CCTV를 정확하게 분석해보면 누구의 과실이 더 크다. 그리고 이 이기영의 과실이 더 크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요. 그런데 왜 본인이 먼저 이렇게 합의를 하겠다고 그랬냐, 돈을 주겠다고 했냐, 음주 전과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교통사고로 경찰에 가면은 거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유인책으로 택시기사에게 돈을 줄 테니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집에 현금 따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돈을 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둔기로 살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상당히 좀 치밀한 범행 행각을 보이죠. 이 택시기사분이 귀가를 하지 않으니까 자녀랑 부인이 계속 아빠 어딨어? 왜 안 들어와? 여보 어디에 지금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나 지금 바빠서 나 지금 집에 나중에 들어갈 거야 라고 안심시키는 문자를 보내요. 본인의 범행이 드러날까 봐 그랬던 거죠. 그런데 혼자 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주지에. 본인과 이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이 고향에 밥을 주러 왔다가 네.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 아이고. 택시기사분의.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서 경찰에 부랴부랴 신고를 했고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이기영 행적을 쫓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응급실 병원에서 체포하게 이르게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의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런 네. 사건이죠. 정말 묻힐 뻔했던 그 잔혹한 범행이 세상에 처음 드러나게 된 계기, 말씀 주신 것처럼 옷장 속에서 우연하게 60대 택시기사의 시신이 발견된 후 현재 여자친구의 그 119 신고 덕분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 여자친구가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그 집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이 사건은 또 언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여자친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이제 밥을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들어갔다라고 했다가 너무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건데, 문제는 택시기사 그분만이 희생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네. 그 집이 누구 집인지를 당연히 경찰이 처음에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 누구 명의 집인지 누구 소유인지. 어떤 여성의, 네. 50대 여성의 소유로 나왔던 거예요. 이계영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처음에는 주저주저 하다가 내가 죽였다라고 실토를 합니다. 네. 이 집의 명의인이 사망한 거죠. 그런데 그 뒤로도 어떻게 했느냐. 카드가 있잖아요. 신용카드로 계속 대출을 받아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씁니다. 흥청망청 썼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중에 일부는 그 지금 이 택시기사를 살해했을 때 만나고 있던 여성의 뭐 명품 가방을 사줬다. 이런 보도가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집에 1억 원 정도의 그 가압류가 걸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다라는 건데, 이게 사망 이후는 아니었어요. 그 피해 여성이 사망한 이후. 그건 작년 8월경이었거든요. 그래도 그 당시에 이계영과 같이 동거를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뭔가 돈을 빌미로, 돈을 이 여성으로부터 사실상 빼서 쓰기 위해서 집을 그렇게 좀 담보로 제공했던 건 아니냐, 여러 좀 수사선상에 올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 2명의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실토를 했고, 사실 수사 초기에는 처음에는 이 여성을 죽였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경이 몰고 다녔던 그 사고가 났던 차 계속해서 봤더니 뒤에 혈흔이 나왔어요. 뒷좌석에서 피가 나왔기 때문에 누구 피해인지 누구 혈흔인지를 당연히 DNA 검사를 했고, 그 집의 주인, 같이 살았던 50대 동거녀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죄가 추가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2명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기소는 됐는데, 보도에 따르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의 유류물들, 이를테면 휴대전화 같은 것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제4의 피해자가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살인행위도 굉장히 이 사람이 패턴과 습성과 반복성을 좀 보여줬던 측면이 있어서 여죄를 더 쾌기도 했지만, 일단 피해자 2명으로 수사는 완료돼서 재판에 넘겨진 그런 사안입니다. 이 이기영의 범행 후 행적이 드러나면서요. 도대체 범행 동기가 뭐냐, 이런 질문 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에 이 택시기사분 희생자가 수사의 첫 선상에 올랐는데요. 그때 이기영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나 교통사고를 내고 나서 홧김에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르게 됐다. 이 주장은 법률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 택시기사분의 카드를 계속 인출해서 막 쓰고 이랬단 말이에요. 만약에 돈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세게 처벌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의도는 없었지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지만, 그 순간 화가 나서, 그 순간 우발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해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라는 주장을 일관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집에는 왜 데려왔냐라고 그렇죠. 물었을 거 아니에요. 아, 집에는 내가 진짜 합의하려고 했다. 정말 내가 합의할 의도였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이기영의 예금 계좌를 조회해 봤더니요, 잔금이 1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전 동거녀의 돈도 흥청망청 쓰고 했는데 남아있던 돈이 많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합의를 하고자 했다. 그래서 집으로 유인했다라는 주장 자체는 전제 사실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기영 같은 경우에는요, 강도살인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고, 이것도 전에 살던 그 동거녀를 살해한 동기와 관련해서도요, 단순히 정말 둘이 어떤 경제적 문제 때문에 같은 공간에 살면 왜 뭐 부부도 싸우기도 하고 형제도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살인에 이르렀다는 게 이경의 주장인데, 그 말도 사실 믿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 뒤로 돈을 너무 많이 뺐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이 돈이 목적이 아니었겠느냐, 이 주장, 본인은 우발적이다, 순간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은 상당히 신빙성이 좀 낮아 보이는 부분이 있고, 여러 주변 탐문을 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이 유산을 굉장히 많이 상속받게 돼서 지금 뭐 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용산에 뭐를 살려고 하고 있고 주변에 대단히 떠벌렸다라는 이 주변인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받았던 그 재산에 사실 그 근원은 그 동거녀의 돈을 이야기한 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강도살인 등의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범행의 구성을 보면 참 치밀했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 성향도 관찰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을
한 명 살해하는 것도 쉬운 일은 그럼요. 당연히 아니죠. 있어서도 안 그럼요. 되는 일이고요. 그런데 2명이나 살해를 하고 수사 과정 중에 보여준 그 행태를 보면요. 상당히 이게 보통 사람이 맞나라고 보여지는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요, 이 동거녀를 공릉천변에 이렇게 흘려보내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묻었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검찰로 경찰이 송치하기 바로 마지막 단계에는요, 내가 경찰 여러분께 큰 선물 하나 드리겠다. 네. 내가 이제는 사실로 이야기해주겠다. 뭐 이러면서 매몰 장소를 정확하게 특정하게 됐는데 지금 시신을 발견했느냐? 발견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 말과 관련해서도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여기를 혼자 그 야밤에 파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느냐. 대단히 좀 구체적이에요. 시간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걸 보면.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로 진단을 또 받았느냐 하면요. 거짓과 과장과 진실을 교묘하게 합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허황된다라는 생각을 상대방도 못 인식하기 때문에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수사기관조차 머리를 좀 갸우뚱될 정도로 이렇게 좀 혼선을 빠뜨린 부분이 있고요. 일단 대검 통합심리 분석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기영 같은 경우에 자기중심적이다. 반사회적인 특성이 상당히 강하다.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서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감정과 충돌 조정이 부족한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된다라고 하는데 살인까지 이르는 이런 중대한 범죄는 아닌데 이 선상에 오르면서 또 추가 범죄가 드러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실제로는 뭐 자영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주로 그 군에서도 불명예 퇴역을 했고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축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대리운전 같은 걸 하다가도 또 음주 적발이 돼서 대리운전도 못하게 되고 생계가 어려운 거예요. 뭐 배달업을 하기도 했지만 뚜렷한 직장은 없었는데 가짜로 자영업을 한다. 법인을 만든 이런 서류상으로만 사업장을 낸 뒤에 최근에 코로나19로 많이 지원을 받으셨잖아요. 자영업자분들이 소상공인분들이. 그래서 정부로부터 지원금 한 1,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불법으로 수령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아까 사이코패스 진단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죠. 대단히 이기적이다. 거짓말을 통해서 본인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고 상대방을 굉장히 수단화하는 그런 습성이 이런 여러 범죄에 좀 곳곳에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 수사팀은 초기부터 이 택시 기사 강도살인 협의 입증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여러 기사를 통해서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 강도살인이 다른 살인과 뭐 다른 점이 있어서 이렇게 강도살인을 좀 강조하고 그렇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택시 기사 관련해서도요. 나 정말 합의해 주려고 했다 그런데 거짓말이었죠. 그렇죠. 왜냐면 그 당시 상황 봤더니 지금 뭐 대리기사 일도 할 수 없어. 여러 일도 좀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그 부모한테 의존해 가지고 생활도 하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합의를 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본인에겐 10만 원밖에 수중에 없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한 거느냐. 그러면 단순 살인이 아니다. 이 택시기사를 살해해서 본인의 어떤 음주 이 신고도 못하게 함과 동시에 그리고 내가 이 택시기사의 돈을 좀 무작위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본인은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느냐. 이게 양형에 있어서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반 살인죄는요. 일단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강도살인이다. 이거는 사람을 정말 수단화해서 돈을 위해서 사람을 살해했다는 거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게 반영되게 바로 법정형이에요. 법정형에 따르더라도 사형 무기 10년 이상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굉장히 큰 이 양형에 처해지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형 무기 선고가 가능합니다. 강도살인은. 그렇다면 아무리 장량감경을 받고 양형에 좀 참작을 받더라도 당연히 실형은 불가피한 그런 형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좀 법률적으로 본인에게 제일 이로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우발적이었던 그런 살인을 주장했던 것 같지만 강도살인죄로 최종적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이기영의 신상 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다음에요. 사실 이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 논란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진과 실물이 또 영 땅판이었잖아요. 이런 지적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네요.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되고 있죠. 심지어요. 이런 조주빈, 엠번방 사건의 그렇죠. 주범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20살이 훌쩍 넘은 성인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교복 입은 사진이 신상 공개 당시에 사진으로 이제 좀 공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신당역 살인 사건의 전주환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그렇죠. 텐데요. 이 어떤 입사를 할 때 내는 아주 말끔한 어느 정도 또 보정도 걸친 그런 사진이 공개됐기 때문에 실물, 검찰이 송치될 때 이 얼굴이 공개가 됐는데 너무 이 균형이 맞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다른 사람인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입법적인 공백이 있어서 구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상 공개는요. 강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개연성이 너무 높고 실제로 본인이 자백을 하거나 그 증명이 어느 정도 된 상황에서 공익적인 목적 그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가 필요하다고 신상공개정보위원회에서 이제 결론을 모으면 얼굴을 공개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여기까지 규정이 돼 있지 실제로 현재 모습을 공개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을 공개해도 사실상 강제할 수가 없어요. 이른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범죄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머그샷이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구체적인 신체 사이즈를 알 수 있게 그 몇 센치인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전면, 후면, 뭐 측면을 다 공개하는 그런 사진인데 우리나라에선 이 구속되거나 수감된 이후에 어떤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머그샷을 찍겠다고 해도요, 그거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가 없고요. 최근에는 1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신상 공개가 된 사람 중에 잡힌 이후에 얼굴을 공개해도 됩니다. 공개해도 뭐 무방합니다. 이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면 국민의 알 권리에 충족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범죄 예방 효과도 있고 사실 또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저질렀을지 모르는 여죄에 대해서 뭔가 제보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얼굴을 보고는 현재 얼굴과 잘 매치가 되지 않으면 과연 이제 제보를 받거나 이런 부분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많아서 법을 정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 5개월 전 살해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동거녀의 시신은 사실 아직 찾지를 못한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명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유죄 인정 여부 사실 시신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텐데 그렇죠. 어떻게 재판의 결과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엇갈렸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시신 없는 살인 이러면 사실 당사자가 부인했을 때 입증에 좀 가로막히는 문제가 그렇죠. 또 분명히 있어요. 여러 가지 좀 참조할 만한 선례들이 있는데요. 2008년도에 건설 현장에서 동료랑 싸움이 붙습니다. 상대방을 살해했는데 어떻게 살해했느냐? 구덩이에 생매장을 해요. 네. 아마 건설 현장이었으니까 아마 이런 기구 같은 것도 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일단 시체는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안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무죄를 선고할 것인가? 왜냐하면 판사가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유죄 입증이 되지 않았다 하면 무죄를 선고하는 게 또 원칙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그렇게 허술하진 않아서요. 주변의 간접 증거들 여러 정황들 다 모아서 살인죄 유죄로 인정을 한 전례가 있고요. 또 한 케이스에서는 여성 쉼터, 아마 노숙자 쉼터인 것으로 보이는데 4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교류를 합니다. 그런데 40대 여성이 20대 여성을 살해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본인 앞으로, 40대 여성 자기 앞으로 보험을 엄청나게 들어놔요. 그리고 죽은 사람은 마치 자기인 것처럼 서류를 다 꾸밉니다. 그리고 이 살인의 흔적을 없애려고 화장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나는 죽이지 않았다. 내가 보험도 이렇게 보험료를 타고 이러기 위해서 막 무리해서 든 것도 맞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최소한 내가 살해를 하진 않았다라고 해요.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당연히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동인들, 여러 이런 맥락들 다 유죄의 근거라고 재판부가 본 거예요. 최근에는 고유정 사건도 있었죠. 이 희생된 남편, 전 남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예, 바닷가에 이제 유기했던 걸로 지금 전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선고하진 않았는데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무죄가 난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이거는 외국인 근로자들 간에 다툼이 생겼어요. 한 명이 다른 상대방을 사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본인은 곧 죽어도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케이스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아마 여러 정황이 있겠지만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살해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좀 닫아놓을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해외로 다시 갔을 가능성도 조금은 열려 있다라고 보지 않았을까라는 점 등이 참작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저희 주제로 돌아와서 이기영 같은 경우에는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택시기사분은 시신이 수습이 됐지만 전 동거녀는 매몰 지점을 특정하고 어디 공릉천변에 버렸다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그 지점에서 시신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첫 기일에 본인이 다 살인을 한 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공판이 진행되는 중에 입장을 번복해서 내가 죽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지만 일단 처음에 자백을 번복했을 때 뭔가 그럴듯한 납득이 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경에겐 그런 게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동거녀가 없어진 그 전후로 어떤 것을 키워드 검색을 했냐면요. 자면서 죽을 수 있는 농약 뭐 이런 거를 검색을 해요. 네. 그렇다면 뭔가 본인은 우발적으로 뭘 던져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지만 약물 같은 것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사실은 열려 있고 뭔가 살인의 동기, 살인의 준비, 예비를 했다라는 증거는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재판부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에 견주어 봤을 때 무죄를 선고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기영이 경찰 조사에서는 검찰 조사 때는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진술을 하다가 기존 입장은 또 이제 뒤집은 거잖아요. 원래 22일 재판에서는 이제 혐의를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혐의를 인정하게 된 배경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변호사분이 제 입장에서는 좀 잘 설득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 이기영이 부인 그리고 모르쇠로 일관했을 때 그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재판을 특히 형사 재판을 할 때 저는 의뢰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을 제가 하라 마라 이야기하진 않는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끝까지 관철하기 어려울 겁니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렇죠. 예, 진실은 단순하고 간단하고요. 거짓말은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죠. 예, 여러 사족이 붙습니다. 일관되게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링컨 대통령 어록 중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더라고요. 나중에 들키니까 이거를 끝까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아니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경이 우발적인 살인이었습니다. 어떤 강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습니다. 돈을 쓴 것은 나중에 그냥 내가 뭐 돈에 눈이 멀어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뭐 금전을 편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장을 한들 그게 법정에서 관철될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을 저는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변호인이 상당히 낮게 봤다라고 보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결국에는 형사사건은 더더군다나 당사자 입장대로 변호사는 설명을 해주지만 당사자 입장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이기영이 정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 피해자 유족분들과는 합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보겠다. 그러니 한번 기일을 넉넉하게 달라라는 그런 전략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기존 입장이 이렇게 뒤집히게 된 건데 앞으로의 재판, 이 쟁점이나 어떤 전망 선생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여러 전망이 엇갈리긴 하는데 시신이 없다라는 이유로 본인의 잘못을 번복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할 경우에 더 이 피해자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마음, 이 유족에 대해서도 어떤 합의에 이르지 않겠다는 마음이 더 높다라고 재판부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의 양형 요소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는 점을 생각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첫 기일에 어떤 의견 진술을 한 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이 두 건의 이런 살인 범행에 대해서도 강도 살인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자인하면서 합의, 용서, 반성으로 이 판결을 좀 가져가 보겠다는 의도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죠. 많은 분들이 정말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는데요. 이 피해자분들,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릴 수 있다면 좀 명명백백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순서 여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토크 두 번째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챗 GPT 열풍 기대와 우려는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AI 챗봇인 챗 GPT의 인기가 정말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챗 GPT 변호사님 한번 써보셨어요? 제가 써보진 않았는데요.
질문을 은근히 많이 받게 돼서 이게 요즘 핫 이슈구나. 그리고 변호사님들이 많이 모여 있는 방에서 누가 이 링크를 걸어주시면서 꼭 써봐라. 이런데 혹시 써보셨어요? 저 써보고 깜짝 어머.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줄 수 있구나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에세이 같은 거 물론 이게 아직은 영어로 기반이 되어 있지만 뭐 다섯 개의 문단의 영어 뭐 에세이를 이런 주제로 써달라 이렇게 하면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슈되는 사실들에 대해서 이게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뭐 너무 제대로 답변을 해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와 정말 우리 대학생들 왜 리포트 많이 쓰잖아요. 이 레포트 이거 쓸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니 제가 최근에 대학생 분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 갔는데 네. 제가 이제 뭐 법조인을 꿈꾸는 대학생 분들이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 질문을 받는 시간에 지금 챗 GPT 이런 AI 기반의 인공지능이 다 도입이 되고 있는데 변호사 업계는 과연 생존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제가 좀 충격을 좀 받기도 했고 이게 정말 당장의 이 직업을 미래로 네. 왜냐면 저는 이미 한 10년 이상을 그렇죠. 했지만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더 오래 그렇죠. 하실 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법원에 한번 실무 수습을 갔는데 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AI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시보니까 시보님 이러는데 시보님 판결문 쓰기 어렵지 않습니다. 검색을 잘하면 돼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왜냐면 변호사들은 그 법원에서 보는 판결을 다 접근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원에서는 하급심까지 모든 판결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케이스에 얼추 들어맞는 건 분명히 하나는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검색을 잘해서 키워드를 잘 넣으면 아주 유사한 이미 나와 있는 판결을 선행 지표처럼 쓸 수가 있다는 얘기를 두고 제가 요즘 이 GPT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그 판사분의 말씀을 계속 환기하게 되면서 아 법원이든 변호사든 이 직역의 어떤 구조에 상당한 좀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님 우리가 진짜로 변호사 예. 업무를 할 때는 사실 많은 시간 투자하는 게 자료를 조사하고요. 그렇죠. 그거를 정리하고 어떤 토대를 잡는 시간이 사실 업무 시간에서 대부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생각을 정리하고. 근데 그걸 누군가 깨끗하게 만들어서 딱 갖다 준다? 좀 섬뜩하기까지 한 것 같아요. 제가 뉴스에서 이제 저희가 근로계약서나 어떤 노동관계 계약서를 보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을 다 보진 않잖아요. 그런데 봤더니 미성년자랑 계약서를 체결해야 된다. 그런 거 뭐 변호사님들이 다 머릿속에 넣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 임금을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받게 하도록 그 계약서에 써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GPT 같은 이 AI가 꾸짖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몇 조 몇 항에 보면 아무리 이런 급여여도 미성년자여도 부모가 받아서는 안 돼요. 미성년자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이거를 저는 아마 노동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님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저희도 다 공부하면서 회신을 드리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놓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시장 경쟁력에 있어서 누가 더 우월할 것인가? AI가 우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챗 GPT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변호사 직역에 대한 어떤 위기감 이런 것까지 말씀을 나눠봤는데 일단 챗 GPT부터 네.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변호사님 챗 GPT 도대체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요? 일단 GPT 3.5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를 넣고 뭔가 이런 게 아니라 대화로 결론을 도출해내고 이런 베이스라는 건데요. 일단 지금도 회원가입 후에 무료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좀 더 복잡한 기능은 유료로 활용이 가능한데 이게 얼마나 향후 미래 비전이냐를 알 수 있는 건요. 기업들이 얼마를 투자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챗GPT 개발사 오픈 AI에 이미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2,400억 원이 넘어요. 네. 일단 이미 넣었고요. 추가로 100억 달러, 12조 4천억 원을 넣기로 했다랍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구동하는 빙이라는 이 검색 네네. 엔진이 있는데요. 거기랑 빠르면 2023년 3월 다음 달이에요. 바로 다음 달이에요. 상용화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앞으로 다가왔다. 왜냐하면 지금 요즘 세대는 키워드 검색,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걸 활용하지 않고 유튜브로 검색한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한 단계 더 진화가 돼서 음성으로 검색하고 피드백을 받고 아예 결과물까지 도출하는 그런 세대가 곧 열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이 챗 GPT를 업무에 바로 적용하는 실험도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이게 개인 사업자,
기업들 당연히 이 GPT가 얼마나 좀 현실성 있게 솔루션을 주는지, 대안을 마련해 주는지를 다 검색을 하면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제가 기사에서 봤더니 일본에 모두의 법률이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이제 무료로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이 GPT랑 연동해가지고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도 우리나라랑 변호사법이 유사한가 봐요. 그래서 이걸 비용을 받게 되면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체는 또 변호사가 아닌 자로 평가받기 때문에 아예 보수는 받지 않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변호사 직역뿐만이 아니겠죠. 세무사, 회계, 여러 전문 영역들, 의사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날로 확대될 그런 예정 중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콜롬비아의 한 판사가 챗 GPT를 이제 판결문 작성에 활용했다고 밝혀 또 논란이 얘기도 했잖아요.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사안이 된 건 재판에 올라온 내용은 이겁니다. 한 부모가요. 아이가 이제 자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내가 의료비 면제를 좀 받고 싶다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판사가 되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민을 누구와 나눴냐? 챗 GPT와 나눴다고 본인이 그 국가의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판사가 자기 판단에 따라서 법리에 근거해가지고 해야지 이게 맞느냐라고 이렇게 비판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데 또 한켠에선 아니 본인이 했다라고 인정을 하기도 했고 도움을 여러 경로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중에 하나가 챗 GPT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문제냐.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여러 이런 어떤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GPT를 이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생각하는 시간은 늘어나고 실제로 페이퍼를 작성하는 시간은 줄어드니까 그 판결을 받는 당사자에게도 좋은 네. 거 아니냐. 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하나는 어떤 한 예리한 전문가가 이 판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사가 고민했던 그 판결의 대상이 되는 걸 실제로 본인이 챗 GPT에 넣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판사의 결론과는 반대 결론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가 아마 뭐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GPT의 그 의견을 참조를 해서 뭐 판결에 녹여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콜롬비아, 미국, 일본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앞서 말씀 주신 네. 것처럼 일본에서 이런 그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인 모두의 법률 상담을 운영하는 변호사닷컴은 이제 이르면 4월경부터 이 챗 GPT를 활용한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문체부가 한국어를 잘하는 K-챗 GPT 기반을 만들기 위한 계획에 돌입했다면서요? 일단 세 개의 워킹 그룹을 곧 발족하기로 했고요. 일단은 한국어 기반으로 한 왜냐면 챗 GPT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어를 인식하고 이러긴 하는데 조금 뭐 어미가 구어체로 들어간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사투리 버전으로 가게 되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어 공용화니까 미국의 어떤 은어나 사투리 같은 건 상당히 인식을 잘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어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이런 기반 시설을 좀 서비스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정부 주도로 이게 뭐 민간과 어떤 경영계에 맡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정부 주도로 이런 서비스를 좀 개발해 나가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일단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말 뭉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떤 단어 같은 것을 다 취합하고 선택해가지고 정리를 한 이후에요. 2027년까지 한국어 특성을 반영해서 고품질 말뭉치 10억 어조를 일단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언어 베이스로 해서 AI가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일단 초기에 이런 작업은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억 말뭉치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것 그렇죠. 같은데 일단 딥 러닝을 좀 할 수 있게 그 기반 시설을 좀 마련해 나는 그런 시작에는 착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챗 GPT에 기반이 되는 초거대 AI 기술이죠. 진짜 이 기술을 선점하는 자가 이제 미래를 얻는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 정말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거든요. 이 초거대 AI는요, 기계학습을 통해서 결정되는 인간 뇌세포의 시냅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무수히 많은 인공지능 이런 시스템을 다 일컫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또 법률적으로는 어떤 쟁점을 낳고 있느냐,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말 뭉치든 그림이든 소설이든 대단히 많은 아웃풋을 내놓고 있는데 그 전제가 되는 건 누군가의 저작권이 있는 작품이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상당히 문제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이 특허청이 한번
집계를 나눴습니다. 한국을 포함해서요,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지식재산권 5대 주요국에 출원된 초거대 AI,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시냅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허가 일단 2011년 530건에 불과했는데 2020년 거의 30배 가까이 늘었어요. 예, 14,848건으로 증가를 하면서 관련하면서도 다들 특허로 뭔가 점 찍어두고 이건 내 권리다, 내 구역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침해했을 때의 어떤 법적인 쟁점들, 다툼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허청 국가로는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미국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도 한 4위권에 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건 다른 좀 주제인데요. 사람들이 돈벌이를 위해 인공지능으로 만든 공상과학 소설을 인터넷 출판 사이트에 마구 밀어넣어서 사이트가 마비된 사태가 벌어졌다는 이건 또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저도 이런 사이트가 있는지 몰랐는데요. 이 SF 사이트에 본인의 작품을 올리면 거기 심사위원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책으로도 내주고 뭐 그걸 자기들이 책으로 내주려면 이제 돈도 줘야 되고 어떤 이 지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유명한 SF 작가들의 등단 무대로 또 네. 기능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인데 여기에는 원래 한 달에 10편 정도는 다 이제 표절 작품으로 걸러지는 거기도 아마 내부 시스템이 있겠죠. 이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작품을 받다 보니까 거르는 시스템이 있는데 원래는 한 달에 한 10편 정도가 이거 표절이네. 다른 작품 베껴 썼네. 라고 이게 결론이 나서 다 반려를 했는데 이 챗 GPT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어느 정도 상용화 단계로까지 가니까 한 달에 무려 100편이 거부되고 있대요. 그러면 100편이 거부되면은 사실 굉장히 뚜렷하게 베낀 게 이 정도라서 거부가 된 거지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부는 또 도움을 받아서 이 제출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해당 사이트에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창작이란 건 고통이 수반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상당히 중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AI의 도움을 받으면 상당히 그럴싸한 작품이 대단히 빠른 시간 안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인정되면서 작품이 나오다 보니까 손쉽게 돈을 벌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출품을 한다. 이런 게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한 표절 논란이 정말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되고 거세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시아의 명문대죠. 홍콩대학교가 챗 GPT 사용 금지령을 딱 내렸다면서요. 홍콩에서는요. 이 홍콩대가 처음으로 우리는 과제나 시험 볼 때 이 챗 GPT 쓰면 안 된다라고 공표를 처음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일단 홍콩대 부총장이요. 일단 인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대학 내의 모든 수업, 과제, 평가에 챗 GPT 쓰지 마세요. 다른 AI 도구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학생이 사전에 해당 수업 선생님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지만 그 허가하에 챗 GPT를 이용한 강의나 어떤 그 강의물 작성이나 시험을 보는 것 허용할 수 있습니다. 안 하면 다 표절로 간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좀 단면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한국의 대학들도 이렇게 이메일을 받는 날이 정말 머지않아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좀 이렇다 보니까요. 이제 챗 GPT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법규 안에 좀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된다 이런 지적 나오면서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규제법을 발의했는데 저 이거 너무 신선하더라고요. 챗 GPT한테 의견을 물어봤다고 이렇게 밝히신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규정을 하고 챗 GPT로 인해 가지고 파생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한 해결책도 챗 GPT한테 묻는 이런 한 단면이라고 어떻게 볼 수 생각하니 있습니다. 챗 GPT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랬더니 챗 GPT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필요합니다, 의원님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정안을 좀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일단 이 AI가 많은 정보를 일단 본인이 갖고 있고 그걸 딥러닝으로 형식으로 인식한 다음에 결과물을 내다 보니까 이게 개인정보의 보호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 회사의 알고리즘 같은 걸로 개인정보가 만약에 유출이 됐다. 제3자에게 뭐 원하지 않는데 가게 됐다라고 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일단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동됐는지를 제출받도록 하자. 그래서 시정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자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 어떤 인적 사항이 제3자한테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런 법이 왜 필요하냐면요. 지금은 정말 논의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규율하는 데까지는 법이 이루어진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부분도 입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변호사님 일하다 보면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의견은 제한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네. 작성이 된 거고 상황이 달라지면은 법적인 의견은 달라질 수 있다. 사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그러고 네. 사건 바이 사건이라 그러는 것처럼 그 상황, 그 개별적인 그 배경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참 이 챗 GPT 딱 넣으면 답이 나오는 이 답이 우리가 어디까지 맞다고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틀리다고 할 수 있을지 참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 이 챗 GPT에 대한 어떤 관심과 기대 그리고 우려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것도 일단 정해진 흐름인 것 같아요. 역행할 수는 없는 그렇죠. 것 같고, 기술이 진보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닌 방향으로 가져갈 수는 없어서 상당히 여러 직역에서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특히 저희 뭐 전문 직종에서는 대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최신 판례 같은 건 별도로 주입시켜주지 않고 이러면은 이걸 인식해서 솔루션을 내놓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님들 여러 전문가분들 최신 판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챗 GPT보다 제가 최신 판례를 먼저 입력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다. 그게 어려울 것 같긴 이런 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다음 주제는 바로 서민 울리는 근원 목소리 보이스피싱 주의보입니다. 현직 경찰관들이 보이스피싱에 가담을 하고 사전 무마를 시도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이게 경찰이 개입했다는 점 때문에 너무 충격이에요. 그렇죠. 요즘 이제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다 보니까 그 수법도 정말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인데 여기에 가담한 사람이 경찰이었다? 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일단 이 경찰 A씨 같은 경우에는요. 대출업체에서 알려준 자기 계좌에 3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걸 이 맥락을 보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일단 이걸 보이스피싱 일당의 계좌로 넘겨줍니다. 본인도 하나의 이 점조직에서 역할을 수행한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포함된 신고가 들어가요. 다른 경찰서에. 그러면서 막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걸 동료 경찰에게 무마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합니다. 그럼 그 경찰이 딱 잘려서 거절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증거를 갖고 왔거든요. 받아주질 않습니다. 이 증거 갖고 오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막 불송치로 무마하려고 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과거에는 100% 사건이 모두 검찰로 가서 이제 크로스로 체크가 됐는데 지금은 경찰 단계에서도 이건 혐의가 없다라고 하면 검찰로 안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의하면 보내야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검찰로 넘어갔던 것 같은데 봤더니 좀 수상쩍었던 거예요. 이거는 불송치할 건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이 피해자 얘기를 들어봤더니 본인이 만들어 온 증거도 경찰이 안 받겠다고 했네. 둘 다 지금 기소됐고요. 특히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3천만 원을 건넨 경찰은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사건입니다. 검찰의 자칭에 1억 원을 가로챈 뒤 중국으로 도피한 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이 재판을 넘겨지기도 했다면서요. 왜냐면 무슨 중국이 얘기인가요? 상당히 좀 공조를 해준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대단히 고전적인 수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슨 서울중앙지검의 뭐 아무개 검사입니다라고 해가지고 딱 그 매뉴얼 비슷하게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금융위 같은 데서 막 공개를 하기도 했었는데 검사 사칭을 한 거예요. 근데 딱 저도 똑같은 전화를 한번 받아봤었어요. 근데 중앙지검의 아무개 검사입니다. 지금 뭐 당신의 농협 계좌가 어떤 압수수색 현장에서 발견이 됐어요라고 해서 저는 거기까지 좀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들은 검사가 딱딱 검사실이 있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중앙지검에 어느 검사실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상대방이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거짓말했구나. 근데 요즘은 더 진화해가지고 스토리를 아주 탄탄하게 꿰고 있는데 발각이 안 되려고 중국으로까지 도주를 한 겁니다. 이 도주한 사람 같은 경우에 본인이 편취한 돈이 1억 원이 넘었어요. 1억 3천만 원을 들고 속된 말로 튄 건데 중국에 바로 이 수사당국이 연락을 했고요. 중국에서도 수사 공조를 벌인 결과 바로 국내로 강제 압송이 된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최근에 정부가 지원하는 이 긴급 생계비 대출을 받으라는 식으로 신분증 제출을 유도하는 피싱 사기 문자가 계속 발송되고 있어요. 저도 이런 문자 받았거든요. 많이 나오죠. 저도 뭐 광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 언론 보도에 나온 걸 보면 상당히 길고요. 되게 믿을만하게 여러 정보들을 또 넣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를테면
기획재정부에서 주최를 하는 거고 주관을 하는 네. 거고 이 대출을 주무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입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기재부랑 NH농협은행에는 이런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 해당 기사를 보고 놀랬던 게 한 기자가 직접 거기에 전화를 해요. 나 대출 좀 정말 알아보고 싶습니다. 대출이 필요해요라고 하니까 2-3시간 뒤에 이 일당들한테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전화가 오더니 뭐 이것저것 묻고 처음엔 대출에 필요한 정보 같은 것을 그럴싸하게 묻더니 나중에 핸드폰 기종을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종을 왜 묻느냐 했더니 대출 관련 서류를 보내줄 때 그 서식이 기종마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전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통화를 하게 되면 제가 어떤 케이스도 봤냐면 유심 같은 거에 이 어떤 그 악성 코드 같은 걸 심어놔가지고요. 실제로 어떤 대출 기관, 그 카카오뱅크였는데 전화를 해도 이 일당들에게 연결이 되도록 그거를 구조를 바꿔놓더라고요. 기술이 상당히 그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일단 모르는 번호, 정부를 사칭한 대출 권유 전부 이걸 함부로 링크를 거시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한편 또 다른 사건입니다. 지난 5년간요. 통계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피해가 무려 약 1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최근엔 그 스마트폰 메신저를 활용해서요. 그런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또 이런 걸 자꾸 알림으로써 이런 피해를 좀 예방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요. 뭐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굉장히 많았다. 이 수치도 중요하지만요. 이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게 올 1월. 지금 이제 2월 막 지나고 있잖아요. 올 1월에만도 피해 건수 이게 신고된 것만 843건입니다. 금액으로 하면요 35억 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건데요. 일단 피해 건수 유형별로 보면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피해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후에는 지인을 사칭하는 겁니다. 마치 아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건요. 이거는 아예 실명을 그냥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SNS 중에 대한민국의 거의 전 국민이 카카오톡 서비스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95%가 카카오톡을 이용한 피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통해서 뭐 광고성 뭔가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이 나오시면 그냥 차단을 하시거나 안 보시는 게 상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액도 7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뭐 텔레그램이다, 라인이다, 뭐 밴드다 여러 가지 루트가 있긴 하지만 특히 이 범죄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건 이 SNS 사이트라는 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검찰의 보이스피싱 처리 기준이 강화가 되면서 단순 가담자나 조력자들도 실형이 나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요. 저희도 업무를 하다 보면 확실히 맞아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좀 엄단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일당은요 굉장히 점조직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사건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그 허위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주고 이런 사람들이 좀 같이 가담을 합니다. 제일 윗선은 누군지 본인들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양형 기준도 올랐지만요. 최근에는 범죄단체 조직으로 의유를 합니다. 과거의 조직폭력배를 좀 가중해서 처벌하기 위한 그 법리로 보이스피싱 일당에 대해서도 그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거의 실형이 나옵니다. 예, 아마 뭐 가담 정도에 따라서 초범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중간에 나는 정말 몰랐다. 나 윗선이랑 직접 다이렉트로 연락하고 지내지도 않았다. 나 실제로 그냥 심부름조로 돈만 받았다라는 항변은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보이스피싱 예방법 다시 한번 변호사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미니 홈피, SNS, 블로그 요즘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 어떤 본인의 개인정보도 알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정보 올리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일단 종친회, 동창회, 뭐 이런 연락처, 비상연락망 형식으로 좀 공유하시는, 이게 정보 공유다라고 생각하셔서 올리실 수 있지만요. 이거 제3자가 와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 또 확실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눈독을 들일 수가 있어서 그런 거 절대로 올리시면 안 되고요. 일단 자녀, 가족 등에 대한 비상시 연락처를 위해서 친구나 이 본인의 어떤 자녀의 친구들 연락처까지도 한두 군데는 좀 확보하시는 게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 같아요. 범죄가 점점 악랄해지는 것도 있고요. 또 교묘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교묘하죠. 보이스피싱 우리가 얘기는 많이 접했지만 정말 자꾸자꾸 교묘해진 수법 때문에 피해자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신저나 SNS 이용하실 때 주의 필요하고요. 연락처 좀 함부로 공유하는 그런 문화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생생법률쇼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하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명쾌한 정보들로 함께해 주신 장윤미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변호사들에게 무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내 법률상담 클릭 또는 지금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 상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